자, 오늘은 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이제 영어로 포스. 그래서 기호 F를 쓰고요. 힘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누가 말해도 뉴턴이므로 그 단위를 N이라고 씁니다. 대문자 N이죠. 자, 힘이라는 것은 보여 안 보여? 눈에. 힘은 안 보이죠. 그죠? 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힘의 효과를 바탕으로 그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물체의 일단 제일 먼저 형태, 모양이 바뀌어요. 찌그러지고 펴지고 부서지고, 그지? 두 번째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상태의 변화가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하면 뭐랑 뭐냐면 빠르기와 방향 둘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사실 빠르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중등에서 배우는 속력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런데 빠르기의 방향을 합한 개념은 속도라고 하는 우리가 고등과정부터 배우는 개념이 돼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속도의 변화를 걸린 시간당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운동이 많이 변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치? 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운동이 많이 변했느냐. 이걸 뜻하는 게 가속도라는 개념이 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델타 T분의 델타 V라는 게 가속도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가속도는 단위 질량당 받는 힘이 되거든요. 여기 요 부분. 가속도는 질량이 받는 힘이다라는 요 공식이 우리가 보통 과학책, 특히 물리책 제일 처음에 배우는 그 개념이 되는 거지. 뭐가 되는 거다? 보통 우리 F는 MA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게 사실은 힘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빠르기가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혹은 어떻게도 된다? 1과 2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죠. 하나씩, 자, 운동 상태가 변하는 예는 뭐 있을까? 물체를 이렇게 가만히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지지. 밑에서 위로 던지면 느려지다가 다시
빨라지면서 떨어지죠. 물체를 옆으로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운동이 변하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생긴다? 이 물체에는 지금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기 전까지 그 이전에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물체가 운동하는 거는 힘이 있어서 운동하는 거고 운동하던 물체가 멈추는 거는 힘이 빠져서 멈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옛날에는. 근데 그게 이제 근대를 넘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개념으로 진화했느냐. 가만히 있는 물체에 내가 힘을 줬더니 운동이 바뀐 거고 그 물체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으면 그냥 쭉 갈 텐데 얘가 쭉 가는 동안 뭔가 힘을 받으니까 받는 힘 때문에 운동이 변해서 결국 어떻게 멈추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힘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그럼 반대로 이러한 힘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힘이 작용했다가 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 힘을 표현해 보기 위해선 뭐가 중요하냐? 힘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힘을 비교할 때 무엇이 같은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지 두 힘이 같은 힘인지 다른 힘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를 골라서 3요소라 그래요. 힘의 3요소. 힘에 있어서 두 힘이 같은 힘이냐 다른 힘이냐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첫 번째, 힘의 크기 혹은 힘의 세기. 중요하다, 그지? 두 번째는 힘의 방향. 세 번째가 힘의 작용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 어떤 것들을 이해할 때 과학적이냐와 과학적이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재현성이에요. 지금 이제 나도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고민되는 일은 이제 우리 학원 뭐 영재나 과대비하는 아이들용 특강으로 실험 탐구 보고서 쓰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쓰는 연습을 시키는 거를 준비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재현성입니다. 보고서를 썼을 때 중요한 건. 무슨 소리냐? 어떤 사람이 실험 탐구 보고서를 써서 냈잖아. 그러면 그 보고서만 갖고 다른 사람이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돼야지 잘된 보고서다?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지만 잘 나온 보고서예요. 그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행동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이 과학적인 겁니다. 과학은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산에 가서 길을 잃었습니다. 저쪽이다. 과학적이냐? 왜? 왜 과학적이지 않은데? 첫째로, 가래침을 쳐서 튕긴 방향이 길이라는 것, 즉 길이라는 결과와 판단 결과와 침이 튄 상황이라는 것에 그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그 상황에 똑같이 침을 뱉었을 때 항상 침이 옳은 길을 향해서 튄다라는 보장도
거기서 다시 침 뱉고 쳤을 때 똑같은 방향으로 튄다는 보장도 없죠. 그럼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은 거야.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관상. 과학적이다, 아니다. 과학적이다, 미신이다. 그 우리나라 영화계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사람의 얼굴 모습이라던가 어디에 뭐 점이 어디에 있다, 뭐 눈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입술이 어떻게 됐다, 주름이 어떻게 잡혔다, 눈동자가 어떻다, 눈썹이 어떻다, 귀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점치는 걸 관상이라 그래. 이게 우리나라 그 영화계 최고 등장씬 중에 하나가 그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송강호라는 배우가 주연 배우였던. 그리고 그 영화 최고의 장면이 뭐냐면 그 조선시대 수양대군이 처음 등장하는 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정재가 수양대군 역할인데 졸라 멋있게 나와요. 그 관상쟁이한테 그동안 자기가 진짜 수양대군이 숨어있고 가짜 수양대군만 계속 보여주다가 결정적일 때 딱 등장해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과학적일까 아닐까? 좀 애매한가? 그럼 이건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학교에 이제 새로 이제 학년이 바뀔 거 아냐고. 바뀌어서 이제 첫 담임 선생님이나 첫 담당 선생님을 딱 마주했을 때 그 선생님 얼굴 모습 보고 와 씨발 저 선생님 존나 성격 더러울 것 같네 조심해야지. 아 저 선생님 되게 착할 것 같아 좀 개겨야지.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보게 되죠. 그리고 대체로 그 결과는 꽤나 잘 맞죠.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데? 인상과 그 사람의 성격은 관련이 있다 없다. 그 보통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면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건데 이제 어떤 표정을 많이 짓고 어떤 식으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안경 고를 때 되게 신경 써서 고릅니다. 지금 이 안경을 끼고 이 얼굴상은 내가 인상을 써도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안 나온단 말이야. 안경빨이 커요 그거는. 예, 이것만 딱 벗으면 이래 돼. 다르죠. 그리고 굳이 억지로 만들잖아. 중학교 3학년 생물 단원 가지고 사람의 외형과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중성과학 가지고. 반쯤 억지로 우기기긴 한데, 이런 거야. 사람의 몸에서 우리 사람의 뇌, 즉 그 본인의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신경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율신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자율신경은 우리 몸에 무엇을 조절하냐면 우리 몸의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컨트롤해 줍니다. 심장 뛰는 거, 숨 쉬는 거, 음식물 소화시키는 거, 배설하는 거, 소액을 분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대신 컨트롤 해줘요. 대뇌 대신에. 근데 사람이 예민해지잖아, 성격이. 화를 내고 예민하는 사람은 그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라는 예민하게, 까칠하게 몸이 작동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신경 작동이 되고, 사람이 쉬는 시간에는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작동이 돼요. 극단적으로 뭐냐면, 깜짝 놀래거나 혼나고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보통 교감신경 난대입니다. 소화기능이 억제가 되고요. 입에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요. 심장이 미칠 듯이 쿵쾅거리면서 뛰어요. 호흡도 빨라지고 얼굴도 벌게집니다. 모세혈관 쪽으로 피가 나와서 얼굴이 약간 붉으스름해져요. 그런 상황이 되면 소화가 잘 된다 안 된다?
아까 맞죠? 소화 기능을 다 억제해놨다 그랬잖아. 근데 그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켜지는 건 언제냐? 딱 지금의 여러분들일 거야. 밥 먹고 나서. 사실 요 시간이 공부하기가 제일 힘든 시간이야. 먹은 음식물 때문에 음식물의 소화를 하기 위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도 줄고요. 심장 박동수도 느려지고 숨쉬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대신에 그쵸. 소화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소화의 분비가 늘어나서 입에 침도 많이 생겨요. 예. 이래서 식곤증이 오는 거예요. 뇌로 올라가는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럼 봐봐. 성질이 드럽은 사람은 교감신경이 많이 켜져 있을까? 부교감신경이 많이 켜져 있을까? 평소에. 그치. 그럼 그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음식물을 소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두나? 안 좋다? 안 좋겠죠. 그러면 살이 찐다, 안 찐다?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살이 쪄요? 성격이 여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심장박동수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도 많이 써, 심지어. 그러니까 삐쩍 말라요. 흔히 이제 저런 거에 대해서 딱 흔히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다이어트 중에 최고는 마음고생이죠. 이별 다이어트. 남자친구한테 개같이 까이고 나면 식욕도 떨어지고 밥도 안 먹고 노상 울기만 하고 쩍쩍 빠지죠. 응? 그에 비해 성격이 여유가 있어지면 소화도 느긋하게 잘 되고 막 화를 내고 몸을 활발하게 막 움직이기보다는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좀 살이 쪄요. 선생님이 그랬어. 나 고등학교 때까지 성질 진짜 더러웠거든. 응? 그리고 선생님의 고등학교 때 외모는 얘 비슷했습니다. 물론 쟤보다 키는 컸겠죠. 지금 내 키가 고등학교 때 키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나 삐쩍 말랐었다는 게. 자, 그러면은 크기와 방향과 작용점이 있죠.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기호가 바로 뭐다? 화살표입니다. 화살표에서 이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세기예요. 그럼 한마디로 힘이 강한 힘이면 화살표를 어떻게 그린다? 길게. 약한 힘이면 짧게. 힘의 크기가 2배면 화살표 길이를 2배로 그리면 되는 거야. 굵기는 상관이 있다 없다? 굵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길이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 보통 우리는 힘의 방향하면 대부분 문제집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이어서 이쪽 방향이다 라고 쓰지만 이건 너무 수학적이지 않잖아. MBTI로 따지면 너무 F 감성이죠. 나 같은 T 감성은 이런 저쪽이 방향이다 이따구 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방향을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각도죠. 보통 X축을 기준으로 많이 삼아서 X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화살표가 가지는 각도를 힘의 방향으로 표현하면 수학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게 T 감성이다. 그죠? 자, 힘의 작용점은 뭐냐? 이 화살표가 시작하는 점이 힘의 작용점이고 동시에 이 지점은 그 힘을 받는 물체의 무게중심입니다. 물리학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현행 고등과정 2학년에 배우는 물리학에 들어가게 되면 물체를 돌리는 토크라는 힘을 토크라는 힘을 배우게 되면서 물체를 덩어리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냐면 이만한 덩어리의 질량이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질량이 그 물체의 무게중심점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힘의 작용점이라는 거는 그 물체의 뭐를 뜻한다? 무게중심점을 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점의 질량이 모여 있고 우리는 그 물체를 오른쪽에서 당기든 왼쪽에서 밀든 결국은 그 무게중심점이 힘을 받아서 운동하는 걸로 묘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 동일한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면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힘의 3요소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바닥을 한번, 자, 요렇게 하는 이런 힘들을 우리가 이제 다양한 힘들을 배워갈 거예요. 오늘은 힘의 종류를 배울 건데, 주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이라고 해서 힘 한 4개만 배웠을 거예요. 현재 중1 때는 중력 배우고, 마찰력 배우고, 탄성력 배우고, 부력을 배웁니다. 그죠? 근데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요 힘들과 관련돼서 같이 배워야 되는 힘들이 몇 가지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물리학이잖아요. 이런 힘들의 규칙성들을 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식을 보고 그 힘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떻게 비례되고 어떻게 반비례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의 종류들을 공식으로 하나씩 배울 건데 공식을 외우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특성들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빨리 필기하고. 자, 원래 힘들은 접촉력과 비접촉력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딱 붙어 있을 때만 작용되는 힘이 있고 멀리 떨어져서도 작용되는 힘이 있는데 책에는 내가 접촉력을 먼저 내고 비접촉력을 나중에 적어놨는데 사실 설명하는데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비접촉력부터 배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 바닥을 더 넘겨주세요. 마찰력 있는 바닥에 한 바닥 더. 자, 비접촉력.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뭐가 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이 되는 힘이고요. 얘네들은 공간으로 힘이 전달이 된다라는 특성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 힘의 크기는 항상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은 4분의 1이 되고 10배 멀어지면 100분의 1로 줄어요. 그리고 두 힘의 원인 곱에 비례합니다. 이거는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그 힘의 크기는 어떤 두 존재의 곱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힘의 크기가. 그래서 요 규칙을 기본으로 해서 배우게 되는 힘들이에요. 원래 그 시작이 우리 중등에 안 배우는 힘입니다. 만유인력.
요즘에는 얘를 통상중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공식은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질량곱에 비례합니다. 만유인력은 어떤 힘이냐면 물체의 질량을 가진 물체 둘이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여기 지금 분필이 있고 여기 선생님이 있잖아. 선생님은 만유인력을 작용해서 좁게는 이 교실, 크게는 이 지구상의 모든 질량을 내 쪽으로 당기고 있고요. 이 분필은 이 분필의 작은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이 모든 질량들을 자기 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나랑 분필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내가 분필을 당기는 힘은 내 질량에 비례하고요. 분필이 나를 당기는 힘은 분필 질량에 비례하는데 이 두 힘은 무슨 관계냐? 작용, 반작용 관계가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자, 선생님 팔 당겨봐봐. 있는 힘껏. 하나, 둘, 셋, 세게. 끌려오죠. 내가 안 당겼잖아. 맞지? 굳이 내가 안 당겼는데도 끌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거든? 진짜 나 한번 당겨봐. 자. 하나, 둘. 그러니까 내가 분필을 당기는 힘과 분필이 나를 당기는 힘. 학생들이 선생님 팔을 당기는 힘과 선생님 팔이 학생들을 잡아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같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질량에도 비례하고 분필의 질량에도 비례하는 힘인데 떨어져 있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돼. 이게 만유인력 법칙이야. 근데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중1 때 원래 배우는 중력은 중력이라는 힘은 뭐냐면 지구와 물체가 지표면 부근에서 당기는 중력인 거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서 높이는 무시된다는 거야. 왜? 왜 높이가 빠지느냐? 얘가 너무 커서요. 아까 우리 물체와 물체의 거리라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 표면에서 표면까지일까요?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일까요? 그렇지.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까지잖아. 그래서 지구 반지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구 반지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물체가 위치하는 높이는 생략되어도 되는 거야. 잘 봐.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고 높이는 약 8,848m, 1930년대 측정. 삼각법 측량을 통해서 계측한 근사값으로 현재는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되느나 약 9km쯤 되겠죠, 그러면. 제일 깊은 바다는
네, 마리에나 해구 밑바닥입니다. 11,063m. 여러분들이 가본 가장 지표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어디죠? 네, 비행기, 특히 국제선을 타봤다면 보통 12에서 13km 정도 높이를 날아갑니다. 지구과학 토막 상식. 국제선 타고 쭉 순항할 때 창밖에 이렇게 보면 밑에 구름 쫙 깔려 있잖아. 구름 깔린 높이가 10km예요. 그 나중에 지구과학 때 배웁니다. 근데 어쨌거나 13km지. 그러면 인류는 대략 지표면을 기준으로 위아래 10에서 15km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죠. 6,400km입니다. 지구 반지름 평균값이 약 6,400km예요. 물론 그거도 적도는 조금 더 길고 극은 조금 더 짧아요. 우리 지구가 만들어질 때 돌리면서 만들어져가지고 원심력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6,400km에 대해서 10km는 있으나 없으나 계산하면 차이가 크다 작다? 그치,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요렇게 나오고요. 맞지? 요 공식이 요렇게 바뀌겠죠? 요 앞에 얘네들을 계산한 게 9.8이 되는 거예요. 혹은 얘를 그래서 M 중력 가속도라고 G라고 적게 되는 거예요. 뭐가? 요거? 계산한 값이에요. 지구 반지름 제곱분의 만율력 상수 곱하기 지구 질량을 계산하면 약 9.8이 나와요. 견사값으로. 그리고 그 9.8을 고등과정에 가면 중력 가속도라 그래서 G라고 소문자 G로 쓰거나 아니면 근사값으로 10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중학교까지는 9.8 쓰고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냐면 저 G에 대한 감을 초등학교 때 원주율 얼마라고 배워요? 자 중학교부터는 네 그거예요 그냥. 심지어 계산할 때 3.14 안 넣고 3만 넣고 계산해도 오차 얼마 안 큰 거 아니야? 0.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5%도 안 돼요. 오차가. 우리 눈금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있잖아. 화학할 때. 그거 보면 얼마 오차 안 나죠. 그래서 9.8 대신에 10 넣고 계산합니다. 그럼 오차가 2%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고등과정 가면. 숫자 쓰기 귀찮아서. 그리고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말하는 중력이에요. 자, 중력이 나오면 그 뒤에 뭘 배우냐? 이거 배우죠. 질량과 무게. 질량은 기호가 M이고 무게는 보통 W를 씁니다.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을 쓰고요. 무게는 뉴턴을 쓰거나 사실은 킬로그램 중 혹은 킬로그램 포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마이크 빼놓고 마이크를 이 부분에 갖다 대고 대체하는 것도 뭐냐.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고 무게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분동으로 재고 무게는 용수철로 재요. 무게는 힘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향한다? 방향이 지구의 중심을 향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배우자면 전기력이죠. 지난주에 배운 정전기. 전기력이란 어떤 힘이었다? 정전기.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전기력은 공식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공식 보니까 뭐가 보여요? 얘가 보이네? 기본적으로 공식이 만들어지는 규칙성 자체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단 여기서는 뭐다? Q1 곱하기 Q2가 0보다 크면, 즉 두 전하의 부호가 같으면 청력 서로 밀어내고, 두 전하의 부호가 반대면 서로 끌어당기고. 대신에 질량은 음수가 존재하지 않잖아. 무조건 인력입니다. 왜냐면 비례상수 부호가 반대라서 그래요. 오케이? 자, 요거 필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할게. 자, 이제는 접촉력입니다. 접촉력은 기본적으로 서로 딱 맞닿아서 작용을 해야 되는 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작용의 특성상 무엇인가의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힘의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부호의 형태로 설명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힘. 수직항력하고 마찰력이에요. 원래 중학교에서는 뭐만 배웠죠? 마찰력만 배웠죠. 원래 중등 과정은 마찰력만 배우는데 수직항력이라는 힘을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 마찰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바닥이에요, 이제. 수직항력은 영어로 노말 포스입니다. 그냥 힘, 직역하면. 수직항력은 접촉한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서로 밀어주는 힘이에요. 그럼 봐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칠판을 밀잖아. 내가 칠판을 밀면 칠판도 나를 어떻게? 받쳐주죠. 우리가 바닥에 서 있으면 내 몸무게로 내가 바닥을 내려 누르면 바닥이 나를 뭐 해준다? 떠받쳐 올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수직항력이라는 힘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나중에 배울 평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봐봐. 테이블에 사과가 얹어져 있잖아. 그러면은 이 사과는 중력을 받겠죠. 맞지?
그 중력으로 인해서 테이블을 밑으로 누르는 힘이 생기고요. 사과가 테이블을 누르기 때문에 무슨 힘도 생긴다? 테이블이 사과를 떠받쳐 올리는 힘도 생길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과라는 물체는 수직항력, 반작용으로 생긴 수직항력과 중력이 무슨 관계라서 평형에 놓여지기 때문에 가만히 뭐 해 있을 수 있다? 정지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힘이 뭐다? 수직항력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배웠냐? 마찰력은 접촉면과 평행하게 어떤 힘이다 마찰력이란? 설명을 잘해야 돼요.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아니에요. 마찰력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 다녀요? 내가 발을 옮길 때 발로 땅을 뒤로 밀죠. 그럼 그 반작용으로 땅이 내 다리를 앞으로 밀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아주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 기름까지 뿌려놓은 바닥이라 저 걸어 다닐 수 있을까? 그지? 그냥 미끄러져 버리겠죠. 서 있지도 못할 걸 거의. 이해가 되지? 그런 게 마찰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왜 이런 힘이 생기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나무 상자가 수평면에 이렇게 놓여지잖아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실제로 물체는 표면이 매끈한 것 같지만 어떻다? 확대해 보면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요철이 있어. 근데 바닥도 어떻다? 울퉁불퉁 요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서로 뭐가 가해진다? 서로 밀어붙이는 수직항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끼어.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밀면 밀려 안 밀려? 안 밀려요. 자기 방이 생긴 여학생들이 1년에 길면은 1년에 한 번, 심하면 계절별로 한 번씩 하는 뻘짓이 있습니다. 자기 방 책상 가구 위치 바꿔보기. 정답. 어머니한테서 들은 거 아닙니다. 대놓고 찍은 겁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미리 찝어볼게요. 원래대로 돌렸죠. 예리하지.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 방은 안방이 아닌 다음에야 안 넓어. 심지어 안방도 그렇게 안 커요. 그러다 보면 그 방에서 가구를 놓을 수 있는 최적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부모님들이 가구를 살 때는 그 크기에 맞춰 샀기 때문에 반대로 돌리면 안 맞아요. 그지? 돌려봤는데 안 맞지? 자, 돌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상이라든가 이런 옷장 같은 거를 옮기기 위해서 밀어보게 되면 처음부터 당겨진다 안 당겨진다? 안 당겨지는데 힘을 졸라 세게 주면 어느 순간 미끄러지죠. 그리고 미끌리는 동안에 힘이 많이 안 들지. 근데 힘들다고 잠깐만 넣었다가 다시 당겨야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당기면 약하게 당겨져? 아니면 세게 당겨야 돼? 세게 당겨야 되죠. 왜 그러냐면
끼어 있다 그랬잖아. 힘을 세게 주면 이게 탕 빠져나오면서 타다다다닥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는 동안 이게 안 끼어 있기 때문에 미끄러져. 근데 멈추면 다시 끼어요. 그러면 다시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해? 빠질 만큼의 세게 한번 밀어주는 힘이 필요한 거야. 그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체랑 바닥이 정지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늘 같은 조직으로 붙어버렸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면 언제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붙은 게 다 부서져야 미끄러지는 거야. 그래서 마찰력 그래프가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마찰력에 대해서 아니죠. 일정하게 커지는 거야. 여기는 정지 상태인 거야. 요게 딱 45도 나옵니다. 외부에서 주는 힘과 마찰력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움직여진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걸려 있는 거지. 그러다가 요 끝쪽! 여기서 파괴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여기는 그냥 정지 마찰력. 그리고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어가잖아. 그러면은 미끄러지겠죠. 미끄러지면 마찰력이 줄어요. 그럼 여기는 운동 중인 마찰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뮤 정지 곱하기 수직항력. 운동 마찰력은 뮤 운동 곱하기 수직항력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뮤라는 개념은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되느냐? 마찰 계수라고 하는 값이 되는데 사실 얘가 우리 중등과학에서는 뭐라고 설명되느냐? 이거는 중학교 때 나와요. 중학교 여러 가지 힘 마찰력에서 설명되는 값이에요. 그거를 뮤라고 배우지를 않을 뿐이야. 바로 뭐냐면 얘가 거칠기예요. 근데 사실 거칠기라는 게 바닥의 거칠기가 아니라 지금 모양을 봐봐. 아래 위에가 딱 맞으니까 딱 끼이겠죠. 이게 딱 안 맞으면 잘 안 끼어지겠지. 그래서 운동화들은요,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취미가 야구잖아. 야구보다 이 신발을 더 심하게 타는 스포츠가 축구더라고요. 저기 남포동 롯데 요즘에는 운동용품점들이 한 브랜드 매장에서 전부 다 그 제품들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매장들 중에 어디에 있는 무슨 매장은 어느 스포츠 전문, 어디에 있는 매장은 무슨 스포츠 전문이 있어. 선생님이 옛날에 저기 좌천동 살 때는 가까운 데가 롯데백화점이라서 은근히 롯데백화점을 많이 갔는데 저기 광복동 롯데. 광복동 롯데의 아디다스 매장은 축구 전문이었거든요. 물론 다른 용품들, 다른 운동화들도 다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가보면 축구화가 메시 거, 포그바라는 선수 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 시그니처 모델을 팔아요. 전시해놓고.
그 앞에 등신상 세워놓고 팔아. 근데 똑같은 디자인의 축구화가 4컬레가 매달려 있어요. 벽에. 왜 4컬레나 필요할까? 축구장 종류 바닥이 4가지거든. 천연잔디용. 응? 그러니까 잔디밭용. 천연잔디 운동장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제일 흔한 축구장은 사실 천연잔디가 아니라 흙바닥. 그냥 흙바닥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그리고 요즘 실내 풋살이라 그래서 나무 체육관 바닥에서도 축구하잖아. 이 4바닥에 맞는 바닥 면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천연잔디는 좀 그 밑에 스터드라 그러죠. 찡 튀어나와 있는 그게 좁고 길고 단단한 걸 써요. 왜? 어차피 흙 잔디 받치니까 흙이 좀 부드럽단 말이야. 이게 좀 뾰족하고 단단한 걸 써. 흙바닥용은 풀이 없는 흙바닥용은 앞에 거보다 쿠션감은 있지만 마모에 강하고 너무 길지 않게 쓰겠죠. 왜? 공이 바닥에 더 붙어 있을 거니까. 인조잔디는 그 인조잔디 그 플라스틱 섬유에 잘 걸리도록 오돌토돌한 게 잘 자란 스터드가 발바닥 가득 채우고 있어요. 보통 풋살화라 부르는 거, 터프화라 부르는 그 잠뽕화 있죠. 그게 인조잔디형이에요.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그 빨판상어 등판에 있는 빨판이 신발 바닥에 붙어 있겠지. 그 우리 농구화 보면 이렇게 바닥이 빨판상어 빨판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사실 농구화라는 것 자체가 인소울용이에요. 실내체육관 전용입니다. 씻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다 달아요. 왜? 각 경기장 바닥마다 그 바닥에 최적인 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야구화도 똑같아요. 야구화 종류가 3가지거든. 쇠로 된 스파이크가 있고요. 플라스틱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 인조잔디용 잠뽕이 있어요. 쇠찡은 천연잔디 구정에서 쓰라고 만드는 거고, 플라스틱 봉은 그냥 여기저기 다 쓸 수 있게 만드는 거. 인조잔디는 잠뽕을 신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불꽃야구나 이런 애들 경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경기할 때도 신발 보면 어느 경기장이냐에 따라서 바닥이 어떻다? 달라요. 그러니까 흙까지는 똑같은 거야. 수비를 할 때 기준이에요. 흙 부분은 똑같은데 외야 필드나 이런 데 잔디가 깔려져 있는 곳을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가 인조잔디냐 천연잔디냐 그냥 땡짜 흙이냐에 따라서 더 좋은, 정확하게는 안 미끄러져야 되거든. 특히나 야구하는. 그래서 바닥이 달라요. 심지어 그래서 미국 메이저리그에는 그렇게 주문해서 신는 선수들 있어. 거긴 웬만하면 다 천연잔디 구장이잖아. 근데 앞쪽에는 어떻게? 쇠로 스파이크를 달고 뒤꿈치는 플라스틱 스파이크를 다는 거야. 점프하거나 뛸 때 뒤꿈치는 뭘 좀 해주고 싶다? 너무 팍팍 박히는 것보다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충격을 좀 잡아주고 싶고, 앞쪽에서는 순발력이 팍팍 뛸 때는 뒤꿈치 안 쓰고 뛰잖아. 그러니까 앞에만 쇠 스파이크를 다는 거야. 그리고 스파이크 위치나 모양 이런 것들은 선수 취향에 따라서 모양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 설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화는 심지어 공격수용, 수비수용 뽕 개수도 다릅니다. 공격수가 개수가 적고 더 긴 뽕을 쓰고 수비수는 좀 더 개수가 많고 짧은 뽕을 쓰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어쨌거나 그 거칠기 값이고 여기 N은 뭐다?
이게 수직항력. 사실 줄다리기 1등 하는 법, 줄다리기 우승하는 법, 우리 반 세게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사실은. 우리는 줄다리기 우승하려면 보통 아이들하고 의논할 때 이렇게 하지. 자, 하나, 둘, 셋 할 때마다 당기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면, 야, 잡자마자 뒤로 누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뭐다? 우리 반에 최대 정지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게 우선인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안 당겨도 당기는 힘은 어떻게 된다? 어차피 양쪽 팀에 똑같이 가해진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잖아. 그 일용이 할배의 노하우. 내가 말이야, 서시적에 줄내리기를 꽤 해봤는데 한 판도 진 적이 없어 하면서 가르쳐주는 거 있잖아. 다리를 어깨 넓이로 넓히고 양팔을 잡은 뒤에 뒤로만 제껴. 눕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뒤로 제끼기만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발에서 무릎은 고추 딱 바닥하게 세우고 무릎을 꺾어서 몸을 뒤로 제낀 상태로 줄을 잡고 버티잖아. 그러면은 줄이 당기는 힘은 사람 몸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 힘은 무릎을 통해서 뭐를 한다? 뒤꿈치를 통해 바닥을 더 강하게 눌러주게 돼요. 이것만으로도 뭐가 증가한다? 수직항력이 증가합니다. 이게 사실 줄다리기 대표의 첫 번째 덕목은 힘이 세다가 아니야. 무겁다예요. 우리 반 애들 몸무게 순으로 해서 대표를 뽑는 겁니다. 내가 당길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저반보다 무거워서 저반보다 마찰력이 크면 이기는 싸움이야. 저반이 돼지가 더 많은데요. 그럼 우리는 져야 되나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신발. 경기장에 맞는 신발을 신으면 되는 거야. 학교 운동장이 흙바닥이다. 사실 최적의 선택은 아니 당장 내일 시험 치는데 살찌우고 당장 내일이 체육대회인데 살찌울 수는 없잖아. 그럼 최적의 선택은 네, 아이젠입니다. 한겨울철에 저기 눈 뒤덮인 산 등산할 때 신는 등산화에 꼽는 쇠이빨. 그거를 신발 겉에 묶고 학교 운동장 흙에 박아 놓으면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근데 그건 너무 반칙이잖아. 그래서 보통 남자애들이 제일 무난하게 택하는 건 축구화예요. 그냥 운동화보다 축구화예요. 흙바닥에서는 운동화보다 축구화가 덜 미끄러지거든. 근데 만약에 실내체육관에서 그걸 한다. 축구화 신고 가면 돼, 안 돼? 그럼 거기서 뭘 신어야 된다? 그냥 운동화. 정 아니면 차라리 맨발이 낫죠. 양말도 벗고. 이해가 돼? 인조잔디면 인조잔디용 풋사라 같은 거. 인조잔디용 축구화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거 신으면 어떻다? 맨 운동화보다 훨씬 덜 미끄러집니다. 당기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런 거는 일시적으로 수직항력을 키우는 방법이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 보면 그래서 그 몸무게 작았던 주인공 팀이 초반에 버티잖아. 저쪽은 발이 떨어지니까 계속 마찰력이 주는 거야. 발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정식 힘싸움 되니까 밀리잖아. 그때 그 쌍문동의 천재가 낸 방법이 있죠. 야, 세 발만 앞으로 뛰어.
빡 하나 둘 셋 휘디딕 그러니까 와장창 넘어지잖아. 땡겨! 애들이 누워 하늘 때 사실 잽시리로 두 발만 앞으로 뛰었다가 땡기는 거야. 상대방 팀이 짝 잡고 누울 것 같다. 그럼 순간적으로 확 앞으로 한 두세 발 띄워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다 들어 누워버리겠죠, 땅에다가. 다 넘어뜨려 놓고 땡기는 거야. 질질질질 끌고 오면 돼. 알겠어요? 이제 각종 방법들이 다양한데, 선수는 어떻게 뽑아야 된다? 네, 무게순입니다. 바닥을 강하게 누를 수 있는 아이들이 마찰력이 커진단 말이지. 아까 여러분들이 나를 못 이겼죠. 왜? 당연하죠. 내가 최소 2배는 무거운데. 바닥이 비슷하잖아. 근데 내가 2배 이상 무거워요. 그러면 내 마찰력이 몇 배 이상 크다? 2배 이상 큰 거야.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기는 거예요. 됐죠? 필기. 이제 저 이제 탄성력하고 마저 설명할 테니까 이거 빨리 필기. 탄성력. 변형된 물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복원력을 탄성력이라 그래요. 요즘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리얼 버라이어티가 아마 지구 오락실, 뭐 런닝맨 이런 거잖아요. 이거에 되게 옛날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강호동의 연애 편지라는 예능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때 공동 MC가 그 보조 MC가 유재석이었어. 메인이 강호동이고. 응? 그거 뭐냐면 이제 남자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을 가상 커플로 연결해주고 커플 게임 같은 걸 시키는 거야. 막 일종의 운동회, 미니 운동회를 시키는 거지. 그리고 게임에 지면 벌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벌칙이 정말 선생님이 우리나라 예능에서 본 3대 잔인한 벌칙 중에 하나였어요. 3등이 그 나영석 PD가 즐겨하는 겁니다. 이상한 거 먹이기. 까나리 카노라던가. 어? 뭐. 2등이 이 벌칙이었어요. 유치원생 모자 씌우기입니다. 왜 그게 잔인한 벌칙이냐면 유치원 애기들 쓰는 빵모자 있죠. 노란 색깔 빵모자. 그리고 이 빵모자에 반드시 필수로 딸려오는 건 여기에 뭐가 연결이 된다? 고무줄이죠. 응? 응? 고무줄? 응? 응.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때릴 수 있죠? 그쵸. 더 늘리면 되죠. 그게 탄성력인 거야. 봐봐. 변형된 물체가 돌아오려는 요 세 개를 곱한 게 탄성력인 거야.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마이너스 K 델타 X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X는 변형된 길이에요. 원래 길이에서 나중 길이 차이. K는 뭐냐면 물체마다 가지는 고유한 값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학생들이 잘 알죠. 머리 고무줄 때문에. 잘 늘어나는 고무줄이 있고 땡겨도 안 늘어나는 고무줄 있지. 그걸 쫀쫀하다 혹은 뗀뗀하다라고 할 수 있잖아. 경상도 사투리로. 얼마나 그 고무줄이 뗀뗀한지를 뜻하는 값이 K입니다. 그러면 1m 늘리는데 몇 뉴턴이 필요하냐가 되겠죠. K 값은. 탄성계수라고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인 이유는 뭐다? 항상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랑 어느 쪽?
그치, 반대쪽이지. 그 연예인들 딱밤치기 할 때 이거도 얼마나 뒤로 제꼈느냐가 파워를 결정하죠. 그리고 손가락 자체에 얼마나 힘을 빡 주고 있느냐가 결정할 거고, 그지? 그래서 탄성력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힘을 잴 수 있어요. 이 크기가 뭐랑 같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랑 같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거예요, 봐봐. 원래 용수철이 9cm야. 근데 5N짜리를 달았더니 12cm가 됐어요. 15N짜리가 되면 요거 몇 cm짜리가 돼야 될까라는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지. 여기에서 핵심은 봐봐. 델타 X를 찾는 거야. 그러면 원래가 9cm잖아. 그러면 12cm는 사실상 몇 cm인 거다? 그치. 3cm의 5N인 거야. 그럼 얘는 몇 배다? 그럼 얘도 몇 배가 돼야 돼? 그러면 몇 cm가 늘어야 돼? 그러면 실제 용수철 전체 길이는 18cm가 돼야 돼. 요렇게 해서 물체 무게를 늘어나는 길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풀 수가 있겠죠. 또한 뭐가 같이 가냐면요. 이 문제에서 자, 여기 10N짜리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봐.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도 몇 cm? 10N이잖아. 그 말은 이 물체를 당겨 올리는 탄성력 크기도 몇 N이 돼야 된다? 10N. 그럼 이 용수철이 천정을 당기는 힘도 몇 N? 10N이 되는 형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때 탄성력과 비슷한 힘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장력이라고. 영어로는 텐션, T. 되게 간단해요. 둘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야. 그러면 천정에 10N짜리 물체가 그냥 줄에 매달려 있다면 봐봐. 똑같이 물체의 중력이 몇 N? 10N이죠. 그러면은 이 줄이 물체를 당겨주는 힘도 몇 N? 네, 여기도 10N인 거야. 뭐가? 장력, 텐션. 알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봐봐. 장력이랑 중력이랑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죠.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탄성력은 늘어나지. 그리고 늘어나는 길이에 비례하죠. 장력은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하지만 외부에서 당기는 힘과 같다는 거지. 그 부력은 다음 주에 알짜임 구하는 거 설명하고 나서 알짜임 구하기 설명하고 나서 그 부력 설명을 해드릴게요. 3번 더.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워크북 있지? 안 버렸지? 과제책. 제발 좀 풀어오세요.